2017년 3월 12일 새벽 2시 충남 당진시의 한 집에서 119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빨리 오세요. 아내가 숨을 안 쉬어요. 급히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한 여성이 소파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문대 의과대학을 나온 성형외과 전문의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를 시도하던 중 한 대원이 여성의 팔을 살피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팔에 주사 자국이 있는데요. 맞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왜 심정지로 쓰러진 사람의 팔에 최근 주사 자국이 있을까요? 남편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전에도 심정지가 왔었어요. 심장이 원래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자연사로 마무리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사망한 동생의 언니가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건강하던 동생이 재혼 후 2번이나 심정지를 겪었어요. 그리고 결국 죽었어요. 제부가 수상합니다. 시신은 이미 화장되었습니다. 증거는 제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포기하지 않았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자신의 의학 지식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범죄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메이징 미스터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명문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2004년부터 서울 청담동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건 성형외과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중심, 고급 브랜드 매장과 성형외과가 즐비한 그곳에서 그는 최신 의료 장비로 무장한 병원을 열었습니다. 명문대 출신이라는 타이틀은 환자들에게 신뢰를 주기에 충분했고 그의 섬세한 수술 실력은 입소문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는 환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얼굴 주름을 펴고 싶은 중년 여성들, 쌍꺼풀 수술을 원하는 젊은 여성들, 코를 높이고 싶은 남성들까지 다양한 환자들이 그의 병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청담동이라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 성공한 의사로서의 입지를 차근차근 다져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성공에 대한 갈망과 함께 돈에 대한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병원 운영은 순조로웠지만 그는 더 많은 수익을 원했습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이 그에게는 수입원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로서의 윤리보다 돈벌이가 우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익을 더 늘리기 위해 그는 환자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는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허위로 입원 및 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보험금을 타려는 환자들의 부정한 요구를 들어준 것입니다. 물론 대가가 있었습니다. 환자들은 그에게 수수료를 지불했고 그는 그 돈을 받으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일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보험 사기를 방조하는 행위는 그에게 또 다른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의사 가운 아래 숨겨진 그의 탐욕은 점점 커져갔고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않았거나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그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보험회사의 조사팀이 의심스러운 서류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같은 병원에서 발급된 입퇴원 확인서들의 패턴이 이상했고 실제 입원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보험회사는 즉시 금융당국에 신고했고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그의 보험 사기 방조 행위는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여러 환자들이 실제로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그가 허위 서류를 발급해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검찰은 그를 사기 방조죄로 기소했고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갔습니다. 2011년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그에게 사기 방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가벼운 벌금형이었습니다. 징역형도 아니었고 집행유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벌금 500만 원을 내면 되는 처벌이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의 의사 면허가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점입니다. 면허 정지도 취소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처벌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00만 원이라는 벌금은 그에게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을 며칠만 운영하면 벌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했습니다. 법이 자신에게 관대하다고 느낀 그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 처벌이라면 앞으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 가져야 할 윤리의식과 책임감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때 그가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 가벼운 처벌에 대한 안일함이, 그리고 법이 자신에게 관대할 것이라는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그날 법정을 나서며 그가 느낀 안도감은 훗날 더 큰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지,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2010년 그의 병원에서 첫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환자가 안면 거상술을 받기 위해 그의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안면 거상술, 즉 얼굴 주름을 펴는 리프팅 수술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긴 얼굴의 주름을 개선하고 젊어 보이고 싶어하는 환자의 소망은 지극히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수술은 일상적인 절차였고 그는 이런 수술을 수없이 집도해왔습니다. 수술을 위해서는 마취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수면 유도제인 프로포폴과 마취제인 케타민을 투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로포폴은 빠른 마취 유도와 회복이 가능한 약물로 성형외과에서 흔히 사용되는 마취제였습니다. 케타민 역시 마취 효과가 있는 약물이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됐고 환자에게 약물이 투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약물이 과다하게 투여된 것입니다. 정확한 용량을 지켜야 하는 마취제가 환자의 몸에 과도하게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환자의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환자의 호흡이 불규칙해지더니 점점 약해졌습니다. 수술실 안의 분위기가 긴박해졌습니다. 간호사들이 황급히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산소 공급을 늘리고 환자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며 필사적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호흡은 점점 더 약해졌고 심박수도 불안정했습니다. 병원 내에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응급차가 출동했고 구급대원들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환자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사망했습니다. 젊어 보이고 싶다는 단순한 소망으로 수술대에 올랐던 한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꺼져버렸습니다. 유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단순한 성형수술을 받으러 갔던 가족이 시신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유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고소했습니다. 정확한 사인을 밝혀야 했습니다. 부검이 실시되었습니다. 부검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프로포폴과 케타민의 과다 투여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의학적으로 명백한 의료 과실이었습니다. 마취제의 용량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것이 환자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검찰은 그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의사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는 혐의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됐고 사건은 법정으로 옮겨졌습니다. 재판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2010년에 발생한 사고였지만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은 2014년이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유족들은 고통 속에서 기다렸고 그는 여전히 의사로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다시 벌금형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었지만 그는 돈만 내면 되었습니다. 징역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실형을 살 필요도 없었고 집행유예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벌금 1,000만 원을 내면 끝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의사 면허가 여전히 유효했다는 점입니다. 면허 정지도, 면허 취소도 없었습니다.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가 여전히 메스를 들고 수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이 그를 막지 않았어도 사람들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사망사고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청담동이라는 좁은 강남 사회에서 성형외과 사망사고는 금방 입소문을 찼습니다. 그 병원에서 사람이 죽었대, 마취 잘못해서 환자가 사망했다던데 같은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의 발길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약 취소가 이어졌고 새로운 환자들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명문대 출신이고 실력이 좋다고 해도 사망사고가 난 병원을 찾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병원 수입은 급락했습니다. 수입은 급격히 줄었지만 지출은 그대로였습니다. 병원 임대료, 직원급여, 의료 장비 유지비, 각종 공과금까지 고정비용은 계속 나갔습니다. 적자가 쌓여갔습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날수록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누적 적자는 3억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거기에 국세청은 세금 1억 5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밀린 세금과 가산세까지 합쳐진 금액이었습니다. 총 4억 8천만 원이 넘는 빚더미에 앉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청담동 병원의 문을 닫았습니다. 2004년부터 10년 가까이 운영해온 병원이었습니다. 한때는 환자들로 복적이던 그곳은 텅 비었고 그는 빈손으로 병원을 나와야 했습니다. 같은 시기 그의 개인적인 삶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는 그를 떠났습니다. 병원의 경영 악화, 사망사고로 인한 평판 추락, 쌓여가는 빚,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남편의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도, 아내도, 명예도, 돈도 모두 잃었습니다. 한때 청담동에서 잘 나가던 성형외과 의사는 이제 빚더미에 앉은 실패한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의사 면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면허증 한 장이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그는 이른바 페이닥터가 되었습니다. 페이닥터, 즉 고용의사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병원도 없이 강남의 여러 성형외과를 떠돌며 일당을 받는 불안정한 삶이었습니다. 한때 청담동에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병원을 운영했던 그에게는 굴욕적인 시간들이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자신의 병원을 운영했던 의사가 이제는 남의 병원을 떠돌며 하루하루 일당을 받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다른 병원 원장들 밑에서 일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전처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가 매달 800만 원씩 나갔습니다. 이혼 조정 과정에서 정해진 금액이었고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병원 폐업 후 남은 빚도 상당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왔습니다. 불안정한 수입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돈은 늘 부족했고 그는 항상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선가 수술 요청이 오면 무조건 달려가야 했습니다. 거절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수술 하나하나가 생존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그의 집중력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쳐갔습니다. 하루에 여러 병원을 오가며 수술을 집도하다 보니 피로가 누적되었습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웠고 수술 중에도 다음 일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그가 근무하던 한 성형외과에서 또 다른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환자가 안검하수 교정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안검하수 교정술은 처진 눈꺼풀을 올리는 수술로 성형외과에서 흔히 시행되는 시술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마취를 위해 프로포폴이 투여되었습니다. 5년 전 첫 번째 사망사고 때도 문제가 되었던 바로 그 약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때의 교훈을 제대로 새기지 못했습니다. 아니, 새기지 않았습니다. 프로포폴이 또다시 과다하게 투여되었습니다. 환자는 수술대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호흡이 약해지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졌습니다.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급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지만 환자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환자는 사망했습니다. 두 번째 환자 사망사고였습니다. 2010년에 이어 또다시 그의 손에서 환자가 죽은 것입니다. 같은 약물, 같은 실수, 같은 결과였습니다. 유족들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같은 해 그는 또 다른 사고를 냈습니다. 한 환자의 입꼬리 리프팅 수술을 집도하던 중 잘못된 시술로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환자는 수술 부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추가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상해죄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다시 벌금형이었습니다.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지만 그는 돈만 내면 되었습니다. 그의 범죄 이력이 쌓여갔습니다.
2011년 사기방조로 벌금 500만 원, 2014년 업무상 과실치사로 벌금 1,000만 원, 2015년 상해로 벌금 200만 원, 모두 합쳐도 벌금 1,700만 원이었습니다. 3번의 범죄, 2명의 환자 사망, 그리고 1명의 환자 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사 면허는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면허 정지도 없었고 면허 취소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시스템은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환자를 2명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 다른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의사가 여전히 메스를 들고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법이 자신에게 관대하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아무리 사고를 내도 벌금만 내면 끝이었습니다. 징역형을 살지도 않았고 의사 면허를 잃지도 않았습니다. 환자가 죽어도 환자가 다쳐도 그는 계속 의사로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그의 내면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의사로서의 본분은 희미해졌고 점차 환자의 생명보다 자신의 편의를 우선시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중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상황에서도 귀찮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생명이 아니라 그저 일당을 벌기 위한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점점 무뎌졌습니다. 첫 번째 사망사고 때는 그래도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번째 사망사고가 났을 때 그는 예전만큼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법이 자신을 용서해 주었고 의사 면허도 유지되었으니 괜찮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길을 접어들고 있는지, 환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의사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그리고 이런 안일함과 무책임함이 결국 자신을 어디로 이끌게 될지, 그는 여전히 페이닥터로서 강남의 성형외과들을 떠돌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2016년 1월 그는 결혼정보 업체를 통해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당시 44세였던 그녀는 남편과 사별한 미망인이었습니다. 일찍 남편을 떠나보낸 후 그녀는 홀로 학원을 운영하며 재산을 모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절약하며 살아온 결과 그녀는 현금 1억 원과 부동산 8억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총 9억 원에 달하는 재산이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프로필에 그녀의 재산 상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프로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에게 그녀는 단순한 만남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재기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페이닥터로 떠돌며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던 그에게 그녀는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매달 800만 원씩 나가는 양육비, 갚아야 할 빚, 불안정한 수입,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습니다. 만남이 거듭되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과거에 대해 물었습니다. 병원은 왜 닫았는지, 환자 사고는 정말 있었는지, 이혼 사유는 무엇인지 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환자 사고가 몇 번 있었지만 의학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일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최대한 미화했습니다. 2번의 사망 사고는 자신의 과실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의료 사고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해 사건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폐업도 사고 때문이 아니라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이었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녀는 믿었습니다. 명문대 의과대학 출신이라는 경력이 그녀에게는 큰 신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명문대를 나온 의사라면 실력이 부족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사고들도 불운이었을 뿐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외로웠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학원을 운영하는 삶은 힘들었습니다. 재혼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명문대 출신 의사라는 배경, 정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 그리고 나이에 맞걸만 안정감. 그는 그녀가 원하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016년 4월 두 사람은 재혼했습니다. 조촐한 결혼식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새로운 출발을 기대했습니다. 그는 안정된 가정을 되찾았다는 안도감을, 그녀는 믿음직한 배우자를 얻었다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결혼 후 그녀는 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충남 당진에는 성형외과가 많지 않아요. 당신은 명문대 출신이니까 지방에서 병원을 다시 열면 잘 될 거예요. 당신 빚도 제가 갚아줄게요. 그녀의 제안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는 경쟁이 치열하고 과거의 소문도 따라다니지만 지방 도시에서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특히 당진은 성형외과가 많지 않아 명문대 출신 의사가 개원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병원을 다시 갖게 되는 것, 빚을 탕감받는 것,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는 것. 그녀의 돈으로 충남 당진시의 성형외과가 문을 열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부터 시작해서 의료 장비 구입, 직원 채용, 홍보비, 그리고 개원에 필요한 각종 자금까지 대부분을 그녀가 댔습니다. 수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병원 내부는 깔끔하게 꾸며졌습니다. 최신 의료 장비가 들어왔고 대기실은 편안하게 디자인되었습니다. 병원 간판에는 그의 이름이 다시 걸렸습니다. 한때 청담동에서 잃었던 자신의 병원을 그는 당진에서 다시 갖게 된 것입니다. 개원 초기 지역 주민들이 조금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진은 서울과 달리 성형외과가 많지 않았고 명문대 출신 의사가 개원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환자들이 하나둘씩 몰려들었습니다. 쌍꺼풀 수술, 주름 개선, 보톡스 시술 등 다양한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병원 운영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서울에서처럼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고 과거의 사망사고 소문도 이곳까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은 그를 신뢰했고 병원 수입도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페이닥터로 떠돌던 불안정한 삶에서 벗어나 다시 원장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는 만족했습니다. 아내의 돈으로 병원을 열었지만 이제 자신의 실력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빚도 정리되었고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아내와 함께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그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곧 주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였지만 그 아래에서는 작은 갈등들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성격 차이, 생활 습관의 차이, 서로에 대한 기대의 차이, 이런 것들이 서서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재혼 후 몇 개월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그가 가사 분담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했습니다. 집안일은 모두 자신의 몫이었고 남편은 병원 일만 하며 집에서는 쉬기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설거지 한 번, 청소 한 번 거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피곤하다고 해도 남편은 자신도 병원 일로 지쳤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반면 그는 그녀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꼈습니다. 병원 운영에 대해 이것저것 간섭하고 자신의 의견은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의사이고 병원 원장인데 병원 일에 대해 아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불쾌했습니다. 병원 내부 설비 문제로도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어떤 장비를 구입할지,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지, 직원을 몇 명 고용할지 같은 문제에서 두 사람의 의견은 자주 엇갈렸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돈을 대는 만큼 의사결정권이 있다고 생각했고 남편은 전문적인 의료 분야는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 즉 고부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남편의 어머니는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며느리 역시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편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긴장감이 감돌았고 남편은 그 사이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더 적극적으로 감싸주기를 바랬지만 남편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그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에게 매달 8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이혼 조정 과정에서 법적으로 확정된 금액이었습니다.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었기에 매달 빠짐없이 800만 원이 전처에게로 송금되었습니다. 아내는 이 금액에 큰 불만을 품었습니다. 한 달에 800만 원이면 1년이면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자신이 번 돈으로 병원을 열어주고 빚까지 갚아주었는데 병원에서 나오는 수익의 상당 부분이 전처에게로 흘러간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전부인한테 주는 돈 때문에 우리 생활이 힘들어요. 아내의 불만은 점점 커졌습니다. 양육비를 줄일 수 없냐고, 재조정을 요청할 수 없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라 어쩔 수 없다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자녀를 위한 양육비는 아버지로서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인데 아내가 그것을 문제 삼는다는 것이 불쾌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돈을 벌지 못해 아내의 돈에 의지하고 있다는 현실이 자존심을 짓눌렀습니다.
갈등은 점점 깊어졌고 어느 날 밤 격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이유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일상의 문제에서 시작된 다툼이었지만 쌓였던 감정들이 폭발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때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돈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의지해요? 그 말은 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명문대 나온 의사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명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였습니다. 한때 청담동에서 자신의 병원을 운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내의 돈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아내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말은 냉혹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당신은 돈이 없고 나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 그 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말다툼은 그렇게 끝났지만 그 말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밤에 잠들려고 누워도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당신 돈도 없으면서 왜 나한테 의지해요? 그 말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그녀가 없다면? 그 생각은 작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온한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곧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남아서 꿈틀거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생각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짜증과 분노에서 나온 일시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반복되고 아내와의 다툼이 계속될수록 그 생각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생각은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보면서도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잠들기 전에도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없다면, 그녀가 사라진다면,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니,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의사로서, 인간으로서 절대 가져서는 안 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이미 그의 내면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막연한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날이 갈수록 구체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자신은 의사이고 약물을 다룰 줄 안다는 것을, 그리고 과거에 2번이나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벌금만 내고 끝났다는 것을. 법은 자신에게 관대했습니다. 시스템은 자신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이 그에게 왜곡된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2016년 하반기, 당진의 작은 병원에서 한 남자의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2016년 가을, 그는 결심했습니다. 아내를 제거하고 그녀의 재산을 상속받기로. 이혼은 불가능했습니다. 아내와 이혼하려면 그녀가 투자한 개원 비용과 빚 정리 자금을 모두 돌려줘야 했습니다. 수억 원이 달하는 돈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이혼을 하면 병원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다시 페이닥터로 떠도는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사망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합법적인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현금 1억 원, 부동산 8억 원, 그리고 병원까지 모든 것이 그의 것이 됩니다. 빚을 갚을 필요도 없고 병원을 포기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학 지식을 총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조금씩 약물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환자 치료용으로 구비된 약물들 중에서 필요한 것을 소량씩 가져갔습니다. 직원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천천히 진행했습니다. 약물 관리 대장을 조작하거나 환자 명의로 처방을 기록했습니다. 먼저 항불안제인 아티반을 확보했습니다. 아티반의 성분명은 로라제팜입니다. 6장을 빼돌린 그는 이것을 곱게 빻아 과류로 만들었습니다. 물에 쉽게 녹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라제팜은 강력한 진정과 수면 효과가 있는 약물입니다. 불안장애나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지만 동시에 기억양실을 유발하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베이트 강간이나 사기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환자가 이 약물을 복용하면 바로 깊은 잠에 빠지고 깨어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근육이완제인 베카론을 준비했습니다. 베카론의 성분명은 베쿠로늄 브로마물입니다. 40mg을 확보한 그는 이것을 생리식염수에 희석해 10cc 용액으로 만들었습니다. 주사하기 쉬운 농도로 만든 것입니다. 베쿠로늄은 전신마취 주술에서 긴장한 환자의 근육을 이완시킬 때 사용하는 약물입니다. 수술 중 환자의 몸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투여합니다. 하지만 이 약물은 호흡에 필요한 횡격막까지 마비시킵니다. 투여 후 2, 3분 내에 환자는 스스로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수술실에서는 인공호흡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공호흡기 없이 이 약물을 투여하면 환자는 질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외국에서는 사형 집행이나 안락사에 사용되는 약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범행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여러 번 리허설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아내에게 아티반 가루를 탄 물을 자연스럽게 마시게 합니다. 물 좀 마셔 하고 건네거나 아내가 목이 마르다고 할 때 물을 따라줍니다. 약 가루는 물에 녹으면 무색무취이기 때문에 아내는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잠든 아내에게 베카론을 정맥 주사합니다. 아티반이 효과를 발휘하면 아내는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때 미리 준비한 주사기로 팔의 정맥에 베카론 용액을 주입합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정맥 주사는 능숙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집 밖으로 나가 아내가 사망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보냅니다. 베카론이 투여되면 2, 3분 내에 호흡이 멈춥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망하려면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집을 비워야 합니다. 그동안 산책을 하거나 동네를 걷는 척하면 됩니다. 네 번째 단계, 집에 들어와 같은 건물에 사는 아내의 조카에게 119 신고를 하게 하고 조카 앞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당황한 남편이 급히 조카를 깨워 도움을 요청하고 필사적으로 아내를 살리려 애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의사이니까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약물은 몇 시간 내에 체내에서 분해되어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로라제팜도 베쿠로늄도 체내에서 빠르게 대사됩니다. 부검을 하더라도 급성 심장마비로 판단될 것입니다. 특별히 약물 검사를 하지 않는 한, 그리고 어떤 약물을 찾아야 하는지 모르는 한 타살로 의심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이 계획이 완벽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자신은 의사입니다. 약물을 다루는 전문가입니다. 어떤 약물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얼마나 투여해야 하는지, 체내에서 얼마나 빨리 분해되는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2번이나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벌금만 내고 끝났습니다. 법은 자신에게 관대했고 시스템은 자신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이 그에게 왜곡된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설령 들키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 의사라는 직업적 권위가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망상,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똑똑하고 치밀하기 때문에 절대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오만. 하지만 그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계획도 인간의 손으로 실행되는 순간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다는 것. 긴장과 초조함 속에서 사람은 실수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살인은 절대 완벽할 수 없다는 것.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곧 저지를 범행이 얼마나 많은 흔적을 남기게 될지, 자신의 계획에 얼마나 많은 허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게 될지. 2016년 가을 충남 당진의 한 성형외과 병원에서 한 의사가 살인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약물을 준비하고 계획을 다듬어 실행할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제 아내에 대한 애정도 인간으로서의 양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재산과 자유에 대한 욕망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 11월 15일 오후 8시 30분, 그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충남 당진시의 집에서였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있었고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자연스러운 척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방 안에는 미리 준비한 아티반 가루와 베카론 주사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이제 곧 자신이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되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심한 일이었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목이 마르네?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컵에 물을 따르고 미리 준비한 아티반 가루를 조심스럽게 탔습니다. 하얀 가루가 물에 녹아들었습니다. 컵을 가볍게 흔들어 완전히 섞었습니다. 물은 투명했고 특별한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컵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물을 건넸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신경 썼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아내는 의심 없이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그리고 컵의 물을 거의 다 마셨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아티반이 아내의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15분, 20분쯤 지나자 아내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하품을 했고 왜 이렇게 졸리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아내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호흡이 깊고 규칙적이었습니다.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베카론이 담긴 10cc 주사기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수술실에서 수없이 주사를 놓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주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한 주사였습니다. 이제 자신은 의사가 아니라 살인자가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아티반만으로는 죽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깨어날 것입니다. 아내는 약간 피곤했다고 생각할 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어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맥을 찾았습니다. 의사로서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주사 바늘을 아내의 팔 정맥에 찔러 넣었습니다. 바늘이 피부를 뚫고 혈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천히 베카론을 주입했습니다. 10cc의 용액이 아내의 혈관 속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주사가 끝났습니다. 바늘을 빼내고 주사기를 다시 가낭에 넣었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아내의 호흡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약해졌습니다. 깊고 규칙적이던 호흡이 얕고 불규칙해졌습니다. 베카론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육이 이완되면서 호흡에 필요한 횡격막도 마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계획대로 집 밖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내가 완전히 사망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 119에 신고하고 놀란 남편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11월 맞을 남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그는 동네를 걸었습니다. 담배를 꺼내 피웠습니다. 평소에는 담배를 자주 피우지 않았지만 지금은 손이 떨려서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불안과 초조함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정말 잘 될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을까? 아내는 지금 죽어가고 있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긴장한 나머지 시간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범행이 실패로 돌아가는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원래 계획은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집을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베카론이 투여되고 호흡이 멈춘 후에도 완전히 사망하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나야 심장도 멈추고 뇌에도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그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계를 보면서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빨리 돌아가면 안 되는데 또 너무 늦게 돌아가도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흐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20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카론이 투여되어 호흡은 거의 멈췄지만 완전히 사망하지는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그는 황급히 같은 건물에 사는 아내의 조카를 깨웠습니다. 조카는 놀라며 잠에서 깼습니다. 빨리 119에 신고해 주세요. 아내가 숨을 안 쉬어요. 당황한 조카는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대가 출동했습니다. 그는 아내 곁에서 가슴을 눌러 심폐소생술을 하는 척했습니다.
의사이니까 당연히 응급처치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필사적으로 아내를 살리려는 남편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아내는 아직 미약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베카론이 투여되어 호흡은 거의 멈췄지만 완전히 사망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가 조금 더 늦게 돌아왔다면 아내는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 빨리 돌아왔고 구급대가 너무 빨리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가슴 압박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들것에 옮겨 구급차로 이송했습니다. 그는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서 응급치료가 이뤄졌습니다. 인공호흡기가 연결됐고 각종 응급약물이 투여됐습니다. 의료진은 필사적으로 그녀를 살리려 애썼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보름 후 아내는 눈을 떴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의료진도 놀랐습니다. 호흡이 거의 멈췄던 환자가 깨어난 것입니다. 다행히 뇌 손상도 크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늦었다면 영구적인 뇌 손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었지만 빠른 응급처치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아내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로라제팜의 효과였습니다. 물을 마신 것, 졸린 느낌, 그 이후의 모든 일이 기억에서 지워져 있었습니다. 왜 자신이 병원에 누워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원인 불명의 심정지로 진단했습니다. 특별한 약물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젊은 여성이 갑자기 심정지를 일으킨 것은 드문 일이었지만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례들은 종종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심장에 선천적인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진술했습니다. 범행이 실패로 돌아가자 단념하고 다시 아내와 살아보려 했습니다. 그의 말대로였을까요? 아내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을 때 그는 정말 뉘우쳤을까요? 자신이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깨닫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아내가 회복된 후 그는 아내를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아내를 걱정하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부부 갈등은 계속됐습니다. 아내가 회복된 후에도 두 사람 사이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양육비 문제, 돈 문제, 서로에 대한 불만,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다툼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고 그는 다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마음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지만 그 경험은 그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는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그녀가 없다면. 그 생각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2017년 3월 11일 밤, 그는 다시 한번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너무 빨리 집으로 돌아왔고 그래서 아내가 살아났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집에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방 안에는 다시 준비한 약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티반 가로와 베카론 주사액. 그는 이미 한번 해본 일이었기에 이번에는 더 침착했습니다.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아내가 목이 마르다고 말하자 그는 부엌으로 가서 물에 아티반 가루를 탔습니다.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물을 마셨습니다. 20분쯤 지나자 아내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소파에 기대어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는 주사기를 꺼내 아내의 팔에 베카론을 정맥 주사했습니다. 손은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번 해본 일이었고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각오가 서 있었습니다. 주사가 끝나자 아내의 호흡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데카론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집을 나가 충분히 오래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도와 다른 점이었습니다. 최소 1시간 이상은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그래야 아내가 완전히 사망하고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는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곳저곳을 걸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벤치에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CCTV가 있는 곳을 지나갔습니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산책을 하던 중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으로 보이게 하려면 자신이 밖에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CCTV에 찍히면 나중에 경찰이 확인했을 때 그 시간에 저는 밖에서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3월 12일 오전 2시경 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티반 주사를 놓은 지 3시간 이상이 지났습니다. 데카론이 투여된 후에도 2시간 이상이 흘렀습니다. 이제 아내는 완전히 사망했을 것입니다. 집에 들어섰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호흡은 이미 멎어 있었습니다. 심장도 뛰지 않았습니다. 피부는 차가웠습니다. 완전히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이제 연기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급히 같은 건물에 사는 아내의 조카를 깨웠습니다. 조카는 놀라며 잠에서 깼습니다. 빨리 119에 신고해 주세요. 아내가 숨을 안 쉬어요. 목소리에는 절박함을 담았습니다. 당황하고 놀란 남편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조카는 황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그는 아내의 가슴을 눌러 심폐소생술을 하는 척했습니다. 의사니까 당연히 응급처치를 할 것이라는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죽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사망한 것이 명백했습니다. 하지만 구급대원들은 규정상 응급처치를 시도했습니다. 그때 한 구급대원이 아내의 팔을 살피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팔에 주사 자국이 있는데요. 맞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구급대원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팔에 있는 주사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최근에 맞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왜 심정지로 쓰러진 사람의 팔에 주사 자국이 있을까요?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전에도 심정지가 왔어요. 심장이 원래 좋지 않았습니다. 2016년 11월에 첫 번째 살인 시도를 이용한 것입니다. 실제로 아내가 몇 달 전에 원인 불명의 심정지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응급처치 과정에서 주사를 맞았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용해서 마치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구급대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의사인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주사 자국은 나중에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아내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도 구급차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사망했다는 것을, 병원에 가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병원에 도착했을 때 담당 의사는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담당 의사는 사인을 기록했습니다. 이형 협심증 등에 의한 갑작스러운 심정지. 이형 협심증은 심장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젊은 사람에게도 종종 발생합니다. 특별한 약물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의사이고 전에도 심정지가 있었다고 하니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는 성공했습니다. 완벽한 범죄였습니다. 아내는 죽었고 사인은 자연사로 기록되었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틀 만인 3월 14일 서둘러 장례를 치렀습니다. 보통 장례는 3일장으로 치르지만 그는 2일 만에 서둘러 끝냈습니다. 빨리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아내의 친척들과 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슬픔에 잠긴 남편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시신을 화장했습니다. 매장이 아니라 화장을 선택한 것입니다. 화장을 하면 시신은 재가 됩니다. 나중에 부검을 하려고 해도 시신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증거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그는 보험사에 연락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가입한 보험이 있었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처가 예전부터 심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전에도 심정지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의사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 잘 압니다. 그는 자신이 의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사가 아내의 건강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니 보험사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몇 달 전 심정지로 입원한 기록도 있었기 때문에 그의 설명은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죽었고 시신은 화장되었으며 사인은 자연사로 기록되었습니다. 곧 9억 원에 달하는 재산과 보험금이 그의 것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완전 범죄로 끝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언니가 있었다는 것, 그 언니가 동생의 죽음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의심이 곧 경찰을 움직이게 만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범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해도 반드시 빈틈이 생기고 그 빈틈을 통해 진실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혀낼 사람이 곧 나타날 예정이었습니다. 2017년 3월 21일 동생의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만에 한 여성이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를 찾아왔습니다. 사망한 여성의 언니였습니다. 건강하던 여동생이 재혼한 뒤 2번이나 심정지를 겪었고 결국 죽었어요. 제보가 수상합니다. 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슬픔보다는 분노와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동생의 죽음이 단순한 자연사가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난감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신이 이미 화장되어 가는 점이었습니다.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수 있는 물리적 증거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시신이 없으면 약물 검사도 독용물 검사도 할 수 없습니다. 범죄의 흔적을 찾을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치 없는 살인 수사는 극히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종결됩니다. 정황 증거만으로는 살인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니의 진술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제부는 장례식장에서 슬퍼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차분했어요. 동생이 숨진 지 이틀 만에 서둘러 장례를 치렀어요. 보통은 3일장인데 왜 그렇게 급하게 끝냈는지 이상했어요. 그녀는 동생이 재혼하기 전까지는 건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한 지병도 없었고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혼 후 몇 달 만에 첫 번째 심정지가 왔고 다행히 살아났지만 몇 달 후 또다시 심정지가 와서 이번에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동생이 돈이 많다는 걸 제부가 알고 있었어요. 현금 1억 원에 부동산 8억 원이요. 재혼하면서 병원 개원 자금도 모두 동생이 됐어요. 의심스럽지 않나요? 수사팀 관계자는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사체 없는 수사는 대부분 결과가 뻔한데 언니가 너무나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언니의 간절함에 마음이 걸린 수사팀은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식 수사가 아니라 내사였습니다. 일단 상황을 파악해보고 수상한 점이 있으면 정식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먼저 남편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는 경찰에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11일 밤 11시쯤 산책을 나갔습니다. 1시간쯤 동네를 걷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가 소파에 쓰러져 있었어요. 급히 조카를 깨워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의사답게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그의 진술을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당진시 일대의 CCTV를 분석했습니다. 그가 말한 시간대에 정말 산책을 나갔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분석 결과 그의 진술과 CCTV 영상의 시간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1일 밤 11시쯤 산책을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CCTV에 그가 포착된 시각은 12일 0시쯤이었습니다. 정확히 1시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단순한 기억착오일 수도 있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구급대원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3월 12일 새벽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들을 찾아 진술을 받았습니다. 한 구급대원이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망자의 오른쪽 팔에 주사 자국이 있었습니다. 맞은 지 얼마 안 된 듯 했어요.
자국이 아주 또렷했습니다. 이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심정지로 쓰러진 사람의 팔에 왜 최근에 맞은 주사 자국이 있을까요? 남편은 전에도 심정지가 있어서 그렇다고 설명했지만 몇 달 전 주사 자국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을 리 없었습니다. 주사와 약물을 잘 다루는 의사라는 직업, 그리고 팔에 남은 또렷한 주사 자국, 두 가지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단순 내사에서 정식 살인사건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3월 30일 수사팀은 당진에 있는 그의 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영장을 들고 들이닥친 수사관들은 병원 곳곳을 뒤졌습니다. 약물 보관관, 진료 기록, 회계장부, 컴퓨터, CCTV 녹화 파일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약물 구매 및 사용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병원에서 구매한 약물의 양과 실제 환자에게 사용된 양을 대조했습니다. 로라제팜과 베쿠로늄의 구매 내역을 중점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분석 결과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습니다. 병원 직원 명의로 수면제가 처방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은 수면제를 처방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환자 명의로도 수면제가 처방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그 환자들에게 약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구매한 약물들의 사용처가 불분명했습니다. 환자 치료에 사용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는 약물들이 있었습니다. 로라제팜과 베큐로늄이 특히 그랬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병원 CCTV였습니다. 수사팀은 병원 내부 CCTV 녹화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3월까지의 녹화 파일을 분석했습니다. 수개월치의 영상을 들여다보는 지루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범행 전 직원들이 퇴근한 뒤 그가 병원에 혼자 남아있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약물 보관함을 열고 약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주사기에 약물을 넣는 모습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환자 치료를 위해서라면 직원들이 있는 낮 시간에 하면 됩니다. 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 혼자 남아서 약물을 주사기에 넣었을까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날에 걸쳐 반복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수사팀은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살인사건이라고. 증거가 쌓여갔습니다. CCTV에 찍힌 시간 불일치, 구급대원의 주사자국 목격 증언, 병원 약물 관리의 허점, CCTV에 찍힌 심야 약물 준비 장면. 하나하나는 간접 증거였지만 모두 합치면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찰이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그를 이상하게 쳐다봤고 환자들의 발길도 끊겼습니다. 그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완벽한 범죄라고 생각했는데 경찰이 자신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시신은 화장했으니 직접적인 증거는 없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다른 증거들이 자신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경찰이 자신을 체포하러 오는 꿈,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꿈, 불안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그는 결심했습니다. 도주하기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이 점점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곧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 같았습니다. 체포되기 전에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도망갈 수 있을까요? 어디에 숨을 수 있을까요? 그에게는 명확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저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자포자기의 심정이었습니다. 완벽한 범죄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해도 빈틈은 생기게 마련이었습니다. 그 빈틈을 통해 진실은 서서히 드러났고 이제 그 진실이 그를 옥죄할 차례였습니다. 2017년 3월 말 충남 당진에서 한 살인자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2017년 4월 4일 아침 그는 자신의 병원에서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혈관에 주사를 놓아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의사로서 그는 어떤 약물을 어떻게 투여하면 죽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었고 체포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약물의 용량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망설임이 있었는지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지만 완전히 잃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후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자살마저 실패한 그는 차를 몰고 강원도 방향으로 도주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 떠나고 싶었습니다. 당진을 벗어나고 충남을 벗어나고 경찰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차를 몰면서 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도주 직전 그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아내를 죽였다. 단 한 줄의 문자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라도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마지막 고백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곧 자신이 체포될 것을 알고 있었기에 어머니에게만은 직접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고속도로를 따라 강원도 방향으로 계속 달렸습니다.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그저 운전만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자살 시도로 몸 상태도 좋지 않았고 정신적으로도 극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강릉 근처에 다다랐을 때 그는 더 이상 운전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영동고속도로 강릉 휴게소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깊은 잠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잊고 싶었습니다. 그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했고 차량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고속도로 CCTV를 통해 그의 이동 경로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강릉 휴게소에서 그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차에 다가갔습니다. 차 안에는 그가 잠든 채로 있었습니다. 경찰은 차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차 밖에 서 있는 경찰관들이 보였습니다. 체포되었습니다. 검거 당시 그는 잠든 상태였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경찰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나를 무시해서 범행했습니다. 내가 돈이 없다고 계속 모멸감을 줬습니다. 아이도 못 보게 했습니다. 그는 범행 동기를 가정불화로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무시했고 전처와의 자녀를 만나는 것도 방해했으며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충동적인 범행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충동적인 범행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약물을 빼돌린 것, CCTV에 찍힌 심야 약물 준비 장면, 2차례에 걸친 살인 시도,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에서 그는 범행 동기를 성격 차이로 갈등이 극심했다고 계속 강조했습니다. 재산이 목적이 아니라 부부 갈등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도 이 부분을 부각시키려 애썼습니다. 피고인이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으며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전혀 다르게 주장했습니다. 형량을 줄이기 위해 범행 동기를 가정불화로만 몰아가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돈을 노리고 결혼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유족은 재산이 범행의 진짜 동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프로필에서 아내의 재산을 확인하고 접근했고 재혼 후 병원을 개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모두 아내에게서 받았으며 아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이 자신의 것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검찰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아내의 도움으로 병원을 개업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의 수억 원 재산을 가로채려고 살해하는 극단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검찰은 이어서 주장했습니다. 아내가 현금과 건물, 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아내가 죽으면 재산이 자신에게 넘어올 것을 알고 범행을 결심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범행 후 보름 만에 아내 명의의 부동산과 자동차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옮겼습니다. 아내가 사망한 지 겨우 2주 만이었습니다.
장례도 서둘러 치렀고 시신도 화장했고 바로 상속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상속인 지위를 내세워 아내의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이전했고 예금과 보험금을 가져갔습니다. 총 7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금 1억 원, 부동산 약 6억 원, 그리고 각종 예금과 보험금까지 합쳐준 금액이었습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계획적이고 잔인한 살인, 재산을 노린 비정한 범행, 그리고 의사라는 지위를 악용한 점 등을 근거로 최고형을 요구했습니다. 2017년 10월 11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 1부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그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양심과 위엄으로 의술을 베풀고 그 누구보다도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의사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의 의학 지식을 그저 살인범행의 도구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재판부는 계속해서 지적했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사가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 의학 지식을 살인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아내를 살해한 뒤 상속인 지위를 내세워 아내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옮기고 예금과 보험금을 가져가 7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취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기징역 상한인 30년에 살인미수 등 5년을 합쳐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2016년 11월의 첫 번째 살인 시도는 살인미수로, 2017년 3월의 두 번째 시도는 살인으로 각각 인정되었고 두 범죄를 합산하여 총 35년의 징역형이 확정된 것입니다. 피고인 측은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형량을 줄일 만한 정상 참작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다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자신의 죄를 받아들인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상고 포기로 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징역 35년. 2017년에 확정되었으니 형기를 다 채우려면 2052년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그는 80대 중반의 노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형이 확정되고 그는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슬픔도 후회도 분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교도관들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는 끝까지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흰 가운 아래 검은 마음을 품었던 살인자로 기억되었습니다. 명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성형외과 전문의가 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의학 지식을 살인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보험 사기 방조로 벌금 500만 원, 환자 사망 사고로 벌금 1000만 원, 환자 상해로 벌금 200만 원, 3번의 범죄를 저질렀지만 모두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2명의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의사 면허는 유지되었습니다. 시스템은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 안일함이 그에게 왜곡된 자신감을 주었고 결국 아내를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그가 저지른 범죄는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적 지식을 악용한 계획적 살인이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배운 지식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죽였습니다. 9억 원의 재산, 그것이 한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했던 것일까요? 지금 그는 교도소에서 35년의 형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출소할 때는 80대 중반의 모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메이징 미스터리였습니다.